안녕하세요. 지한지한쌤이에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6강 율령, 유학 그리고 불교 파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벌써 30명의 학생분들이겠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30명이나 구독자가 생겼어요. 구독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100명 정도 되면 소박하지만 이벤트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그때까지 꼭 지켜봐주세요. 자, 율령, 유학, 불교 이 세 파트를 세 파트를 한 번에 배울 건데, 여기서 보통 한 번 모의고사 볼 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입니다. 꼭 시험에 나오는 파트니까 주의 깊게 공부해 봅시다. 율령 파트는 뭐가 주로 나오냐면 각 국의 통치제도, 동아시아 각 국가의 통치제도 이거 있죠. 중앙통치기구, 요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학은 뭐가 나오냐? 성리학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엔 역시 줄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그 다음으로는 이게 동아시아에 퍼져나가는데 일본으로 퍼져나갔을 때 뭐 후지와라 세이카라든지 이런 인물들에 대한 문제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 주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성리학은. 그리고 양명학도 종종 나옵니다. 양명학도 꼭 알아둬야 되고, 과거제는 이제 2015 개정교육까지 이후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신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수업을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이제 불교 탄생부터 불교가 동아시아사회에 어떻게 퍼지는지, 동아시아 사회에 어떻게 퍼지는지 한번 살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승려입니다. 불교 파트는 승려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어떤 승려가 어느 시기에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의 표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동아시아 문화권까지 가볍게 살펴볼게요. 자, 오늘 좀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령이 뭔지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율령이 뭔지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파트는 동아시아의 율령이 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사 율령이 뭔지 그렇구나 하고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율은 형벌에 관한 법률이에요. 범죄 행위와 처벌에 관한 규정.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법과 정치 배우는 학생들은 알 텐데 지금으로 치면 형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시겠죠? 뭐 죄를 지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령은 행정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뭐 신분제도든 세금제도든 뭐 지방제도든 이런 거를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지금의 행정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격이에요. 이 율령을 개정, 추가, 보완한 규정입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율과 영밖에 없었는데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추가할 게 많아져요. 법에 관해서. 지금도 법은 계속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 보완, 개정된 규정이 격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식입니다. 율령 격을 시행할 때 적용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자세한 시행 규칙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이걸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세금 제도 같은 거면 얼마를 누구한테 얼마나 언제 1년에 몇 번 이렇게 걷어야 된다, 이런 자세한 세부 규칙이 있겠죠. 그런 걸 적용해 놓은 게 식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세금 제도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얼마에 한 번 얼마를 거둘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게 세부 규칙이에요. 그게 뭐다? 식이다. 율령격을 시행할 때 적용하는 세부 규칙. 자, 이게 율령격식입니다. 그러면 율령격식이 어디서 나왔게요? 당연히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대 사회는 우리는 대부분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변화했기 때문에 중국 걸 먼저 보고 그다음 동아시아 각국의 율령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게요. 진나라에서는 율을 중심으로 정비합니다. 우리 진나라 법치 국가였다.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 법치 국가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법은, 진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법은 형법이에요. 그래서 뭐 늦으면 혼내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율 중심으로 정비됐고, 한나라 때부터 령, 국가의 통치 제도를 제정해요. 근데 율과 명확히 구분하진 않았어. 다 하나의 법 안에 넣어둔 거야. 그리고 한무제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유교를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진나라는 법가만 강조했다면 한나라는 유교까지 강조해서 율령에 유가와 법가를 모두 반영합니다. 아시겠죠? 유교는 동중서라는 인물의 건의로 국교화를 합니다. 요거는 한무제 때 중요하게 배웠죠. 그리고 태학이라는 학교예요. 학교 관리 양성기관 설치해서 유학을 겸비한 관리를 많이 양성합니다. 또 다른 제도에는 오경박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오경이 유교의 5가지 경전인데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박사학위 같은 걸 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여러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향골선제, 이거는 추천제도예요. 지방간이 우리 동네에 얘는 좀 유교적 덕목이 있다, 이런 애들을 관리에 추천하는 제도야. 근데 이 제도는, 추천 제도는 어쨌든 조금 학연지연 혈연에 입각한 아는 사람 추천하는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무제는 유교까지 국교화했다. 이게 한나라 때 통치체제였다. 율령체제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진나라 때 서진, 사마함의 서진 때 율과 령이 드디어 분리됩니다. 그리고 남북조 때 들어서 격과식이 마련되고 수당 때 율령 격식의 법체계가 드디어 완성돼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수나라 때 완성된 걸 당나라가 계승해서 좀 더 정비한 건데, 우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수당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수당 때 들어서 율령 격식의 법체계가 완성됐다라고 표현하니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통치제도 살펴볼게요. 자, 이제 수당의 통치제도인데, 시험에는 주로 당나라에 관한 통치제도로 시험에 나와요. 수나라는 너무 이 존속 기간이 짧았잖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보면 사학과 가는 친구들 있나? 그래도 역사의 뜻이 있는 친구들은 가더라고요. 저도 사학과 나왔으니까 저희과 중국사 교수님들 보면 이 수나라 당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보통 같이 맡아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나라 단도로는 이 율령에 관해서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당이지만 당에 관한 통치제도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율부터 볼게요. 율은 형벌에 관한 법률이었죠. 그래서 형벌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태장 도유사라해서, 이건 조선도 똑같아. 5단계 형벌이에요. 태형은 때리는 거, 때리는 거. 장형은 곤장 맞는 거. 엄청 아파요, 이거. 여러분 막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있죠? 한번 살짝이라도 맞아보세요. 진짜 아픈데, 살짝 맞아도 아픈데 그거를 힘껏, 그리고 100대 막 이렇게 맞으면 진짜 엉덩이 없어집니다. 너무 잔인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도형은 이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감옥에 가서 목에 뭐 차고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목에 이렇게 이따만한 나무 같은 거 목에만 딱 끼고, 굉장히 자세히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도형. 유형은 유배, 사형은 죽이는 거, 이렇게 5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여러분, 유교는 차별적인 학문이야. 신분, 뭐 부부간, 부모와 자식 간의 차별을 항상 인정해요. 그래서 유교는 기본적으로 차별이 담긴 학문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그 유교에 기반한 율령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제도에 유학에 기반한 건 차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역시 가족 윤리를 반영했죠. 한나라 때 율령에 유교를 반영했기 때문에 부부 자식 간 친족 간 부부 간 나이차 위아래 간 구성원과 범죄의 처벌이 다르다, 즉 차별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행정제도로 볼게요. 써줘야지. 토지제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선지로 나오는데 그래도 사료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봅시다. 토지제도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해서 이 호적을 근거로 균전제를 시행해요. 균전제가 뭐냐면 우리 부기 때 배웠죠? 농민에게 일정 토지를 줘. 그럼 걔네들이 그냥 그 땅은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럼 걔들이 자영농이 되겠죠? 그럼 걔들 보고 자영농도 육성하고 걔들 또 세금도 내면 나라 국가의 경제도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균전제에 입각한 군사제도가 부병제예요. 부병제. 균전제로 토지를 받은 농민은 3년에 한 번 군대에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 복무 기간 동안에는 세금 면제해줘요. 자, 이 교용조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는 토지세야. 보통 쌀로 많이 냅니다. 용은 노동력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 주로 그냥 군대 가는 거나 이걸 군역이라 그래. 아니면 노역. 뭐 성 짓는 데 가서 일하는 거. 이렇게 통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는 공물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걸 많이 냅니다. 근데 조선에도 똑같이 조용조인데 뭐 다 폐단이 많죠. 정근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자, 지방제도 주현제입니다. 지방에 주와 현을 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도와 시를 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각각 지방관을 파견했다. 수나라랑 당나라는. 그리고 도호부 설치했어. 어디에? 정복지에. 그래서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한반도에 설치한 게 안동 도호부, 베트남에도 안남 도호부 막 이런 걸 설치해요. 그 지역을 정복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아시죠? 그리고 과거제는 우리 수나라 때부터 시행되었죠. 과거제는 수나라 때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기관 국자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냥 국립대학, 서울대라고 생각하면 돼. 국가에서 관리하는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오경, 유교, 경전 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지방에 가면 향교라는 게 있어요. 지방대학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문묘, 공자를 모시는 묘를 또 지방에 여러 설치합니다. 그래서 유교 이념을 널리 보급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요거죠. 요 기구들은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빈칸인 기구들 있잖아요. 물론 다 알면 좋지만 너무 많으니까 이 빈칸 뚫린 기구들은 이름과 어떤 기능을 하는지까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감찰기구부터 살펴볼게요. 사대라고 합니다. 관리들의 비리를 주로 감찰하는 기구예요. 자, 교육기관 위에서 했죠? 국자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당나라 수당의 통치제도는 삼성육부라 해요. 3개의 성과 6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 이 통치기구는 타이틀부터 외우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삼성육부다. 그러면 3개의 성이 딱 있고 밑에 육부가 있다. 이게 그려지겠죠? 요거부터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는 이성육부다. 딱 성 2개, 밑에 육부 이렇게 있고. 아시겠죠? 자, 정책을 만드는 곳이 중서성.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 구독자 비율을 보면 서울 사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서울을 비유로 들면 서울에 따릉이 있죠. 따릉이 무료 자전거. 그거를 맨 처음에 시행하자고 한 곳이 중서성이야. 근데 그러면 이걸 문화성에서 심의를 해요. 이거 과연 괜찮은 걸까? 뭐 사고는 안 날까? 돈은 얼마나 들까?
이런 걸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상서성에서 문화성에서 이제 오케이를 하면 글씨 상서성에서 오케이 하자 하면 자전거 딱 사고 뿌리고 이런 걸 상서성에서 하는 거죠. 상서성 밑에 6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6부에서 그 정책 관련된 실무를 시행합니다. 2부는 관리와 인사, 호부는 조세 재정, 돈에 관련된 거, 교육과 외교는 예부에서, 병부는 군사, 이 병사할 때 병자예요. 그리고 형부는 사법 형벌할 때 형자고, 공부는 토목 건축, 공사할 때 공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당 총치제도 너무 중요하니 꼭 기능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름과 기능.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일본입니다. 일본도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요 밑에 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는 가볍게만 살펴볼게요. 일본의 밑에 통치제도를 보면 이관팔성이라 그래. 이 이관팔성의 통치제도를 마련한 법이 다이오율령이에요. 다이오율령을 반포해서 이관팔성의 통치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토지제도는 이 반전수수제라고 있어. 이게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신라 촌랑문서 나왔거든요. 통신라. 이제 그래서 뭐가 나올지도 몰라. 그냥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농민에게 구분전을 지급해서 이를 바탕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는 구분전이야. 자, 그 다음 교육기관. 중앙에는 대학료라고도 부르고 지방에는 국학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최고관청 관직은 유력 귀족 중 임명. 일본은 과거제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임명합니다. 지방제도. 지방에는 국군리를 설치하고 지방관도 파견하고 지방행정실무는 호족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타이틀부터 외우라고 했죠. 일본은 이관팔성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본의 감찰기구는 탄정대라고 해. 그리고 궁성 경비하는 기구가 오위부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이관팔성에서 이 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기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죠. 행정을 관리하는 곳이 태정관. 글씨. 자, 그러면 왼쪽엔 좌변관, 오른쪽 우변관인데 좌변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좌변관, 우변관을 구분해서 내지는 않더라고. 그냥 요 팔성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서 작성, 문서 작성을 잘 담당하는 곳이 중무성. 인사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식부성. 의례 외교를 담당하는 곳이 치부성. 조세는 민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국내성. 근데 팁. 이렇게 발해나 수당은 삼성 6부잖아요. 그 삼성의 이름은 어쨌든 외워야 되거든요. 그 삼성 제외하고 성으로 끝나는 거면 일본이라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인 팁이에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일본 것도 꼭 중요하다. 너무 자주 나온다. 발해와 고려의 통치기구를 보겠습니다. 사실 고려는 잘 안 나와요. 발해는 어쨌든 자주 나와. 살펴보겠습니다. 발해 역시 삼성 6부예요. 근데 한국사 배울 때 배웠죠? 발해는 중국의 삼성 6부를 받아들였지만 독자적인 우로 운영했다. 이름부터가 다르다. 그래서 발해의 실정에 맞게 이름과 기구를 약간씩 바꿨다. 6.25에 입각한 이름을 붙였다. 이거까지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워봤을 거예요. 자, 그럼 감찰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찰기구는 중정대라 그래요. 도서관은 문정원.
교육기관은 주자감. 여러분 재미없죠? 사실 통치기구가 제일 재미없어. 어떤 역사를 배우던 한국사던 동아시아사던 재미없어요. 이게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열심히 외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래도 꼭 시험에 나오니까 해야겠죠? 파이팅 하세요. 이제 여기도 이름이 살짝씩 바뀌고 기능도 달라. 국정을 총괄하는 건 정당성이에요. 정당성이 아니라 정당성. 여기 정책 수립하는 것은 중대성. 그래서 이름이 다르니 당나라의 삼성과 이름이 다르니까 꼭 알아두시고, 특히 정당성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육부가 이름이 다른데 예부가 사법과 형벌을 담당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예부에서 외교를 담당했다. 근데 발해는 틀리죠. 예부에서 외교를 담당하지 않았잖아. 발해는 사법과 형벌을 예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예부에서 외교를 담당했다고 하면 발해는 포함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충부가 관련 인사, 인부가 조세 재정, 의부가 교육 외교, 지부가 군사, 예부가 사법 형벌, 신부가 토목 건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를 보겠습니다. 고려는 이성육부예요. 중서성과 문화성 하나를 합쳤어. 그래서 수립과 심의를 한 곳에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는 예부가 다시 교육과 외교를 해요. 고려는 좀 중국 걸 더 반영을 했고 중서문화성이 하나로 합쳐졌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고려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아시겠죠? 혹시나 그래도 내신에서 하는 학생들은 필요한 거 더 꼼꼼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구도 살짝씩 설명을 해볼게요. 도병마사는 국방을 다스리는 기구고, 신목도감은 법을 제정하는 기구예요. 별도의 기구야. 그리고 역시 감찰기구는 어사대, 왕명을 정리하고 군사 기밀을 관리하는 곳이 중추원, 3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성육부, 중서문은 성과 상서성 있고, 상서성 밑에 육부 있고, 여기 똑같이 2호의 병용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기타 한반도와 베트남의 통치제도를 볼게요.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통일신라랑 발해가 그나마 평가원 수능과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한번 살펴만 보겠습니다. 고구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교육기관은 태학이라고 해서 국립대학이 있었어요. 백제는 오경박사제도, 아까 한나라의 오경박사제도 기억나시죠? 그거를 백제도 실시했다. 그리고 아지키나 왕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본의 한자와 유학을 전파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일신라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이번에 26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중요한 게 나왔죠. 그래서 통일신라는 좀 자세하게 볼게요. 집사부를 중심으로 행정 운영해. 그리고 신분제,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어요. 집사부가 행정부인 거지. 지금의 행정안전부 같은 기능을 했어요. 행정을 총괄하는. 자, 그 다음 독서산품과라는 제도를 했습니다. 국가 학생들 대상으로 6.25 경전 이해 능력을 기준으로 학업 관리를 선발한 거야. 즉 관리 선발할 때 시험을 본 거지. 근데 이게 귀족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진 않아요. 그래도 이런 게 있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과거제 시행한 건 고려 때고, 능력 기반으로 인재를 선발하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서산품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 교육기관. 신라 교육기관은, 통신라 교육기관은 국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광법사가 나오는데, 원광법사는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세서 5개라는 5가지 유교 윤리를 전달해요. 거기서 충과 효를 강조했어요. 이런 게 있다. 이것만 원광법사가 통일신라 때 인물이다. 유교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신라 촌랑문서. 이게 이번에 등장했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주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사에서는 배웠을 거예요. 동아시아사에도 있지만 시험에 나온 건 처음이어서 놀랐습니다. 신라
이게 일본에서 발견된 건데, 신라 충주지방, 충주지방에 촌락의 경제 상황을 기록한 문서인 거야. 대단하죠. 거기에는 뭐 인구수, 그리고 집집마다의 가축 보유수, 그리고 토지 보유수 이런 게 다 기록돼 있어요. 왜 그런 걸 기록해놨을까?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함이지. 그리고 요역과 군역, 사람을 얼마나 요역하는데 군사에 데리고 갈 것이다. 너무 많이 데려가면 또 세금 낼 사람도 없으니까 그걸 딱 고려해서 데려가야겠죠. 그래서 세금 징수와 요역 군역 징발을 위해 기록한 문서다. 요거는 사실 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발해 교육기관은 주자감. 아까 했죠? 고려의 교육기관은 국자감이에요. 어려우면 같은 기억자로 외워요. 고, 국 이렇게. 근데 이게 고려 말에 성균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선의 교육기관은 내내 성균관이에요. 우리 지금의 성균관 대학교도 있고,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드라마 알아요? 여러분? 조금 옛날 드라마인데 이 성균관에서 있었던 유생들을 그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거 재밌어요. 저는 그 책을 읽었는데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이라는 책을 드라마로 만든 게 성균관 스캔들이야. 저는 어릴 때 그 부모님이 TV를 못 보게 해서 몰래 봤지만 차마 이 드라마까지는 볼 짬이 없어가지고 볼 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부모님의 TV 금지 정책으로 인해. 그래서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책을 읽어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성균관 유생 4명이 친해요. 박민용이랑 유아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송중기랑. 어쨌든 한 조선시대에는 여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지금이야 달라요. 그땐 그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사회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교육기관에도 여성분들을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남장을 하고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남자처럼 하고 관리가 데려오고 교육을 받는데, 이제 여기 한 명이 이게 여잔 줄 알았어. 어느 순간 여잔 줄 알고 둘이서 막 짝짝꿍 해가지고 꽁냥꽁냥 행복하게 연애하고 이제 성균관을 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게 다음 탄이 그래서 규장각 유생들의 나날이라고. 맞나? 유생들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규장각은 뭐야? 규장각, 잠시만 찾아볼게. 규장각 각신들의 나날이다. 이건 못 읽어봤어. 이것까지 못 읽어봤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 네 인물이 규장각 신하가 된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한번 수능 끝나고 책 읽고 싶을 때 이거 읽어보면,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재밌어요. 소설이니까 한번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 연애 소설. 여러분, 대학 가면 내가 얘기했죠? 꼭 연애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너무 식상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사람의 인생에서 연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 연애가 필요한지,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잠깐 해볼게요. 잠깐. 내 입장에선 이제 여러분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고 나가 있고 반대쪽에 이성 친구가 있잖아. 이 이성 친구를 만나면서 오히려 나를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 나는 타인한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 그 선을 확실하게 알아간달까?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들 아직 10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가면 20대 초반인데 연애를 이렇게 막 성숙하고 많이 해보지도 못했을 거고, 성숙한 연애도 못 해봤을 건데, 처음 만나다 보면 다 모든 게 좋아. 얼마나 좋겠어요. 막 심장 콩닥콩닥거리고 도파민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파민에 취해서 내 거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힘들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 상대방, 이성 친구한테 해주는 정도를 알게 되는 거야.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해줄 수 있겠다. 이거를 20대 때 연애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리고 나는 상대방이 어떤 모습까지 받아들여 줄 수 있겠다. 저거는 도저히 못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모습은 절대 못 사귀겠고, 이런 것까지는 내가 참으면서 지낼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알게 돼. 인내 범위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나를 좀 더 알아가는 거야. 내가 어떤 건 해줄 수 있고, 나는 어떤 게 싫고, 이런 거를 연애하면서 정말 많이 알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별의 아픔도 여러분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무너지는 느낌도 알고 막 한 달 내내 울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성숙해져요. 감정적으로. 슬픔을 이제 요즘 학생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요즘 사람들, 학생분들 포함해서 20, 30대까지도 어려워하는 게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어려워한대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별을 겪으면서 내 슬픔 감정도 알아보고,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도 알아보고, 다스리는 방법도 알아보는 경험까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감정적으로 많이 성숙해질 거야. 그거는 여러분 대학보다 더 소중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막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말고 괜찮다 싶으면 일단 만나보세요.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유퀴즈에 연애 얘기만 너무 오래 하죠, 그쵸? 유퀴즈에 배정원 교수님이라고 세종대에서 그 성과 문화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유명해요. 내 유튜브에 치면 나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최대한 많이 만나보래. 상대방을 최대한 많이 만나보래. 이성 친구를.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스타일이랑 잘 맞는구나를 알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대신 너무 이상한 사람은 거르고, 알겠죠? 최대한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려 때는 과거제가 최초 시행되어 우리 역사상. 베트남은 11세기 율령 반포. 여러분, 근데 이거는 아마 내신 때도 선지로 나올까? 이럴 수준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당률을 기본으로, 당의 율령을 기본으로 하되 고유의 간섭과 사회제도 등을 유지했대요.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